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법인은 앞으로 서울 세계청년대회 예산 집행과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에 이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고령화 대책을 가톨릭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미혼모 지원금과 같은 한부모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유럽인의 축구 축제인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신앙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스페인 대표팀 감독 인터뷰에 가톨릭 교회가 주목한 이유, 바티칸 나우에서 들여다봅니다. 자급퇴비 간홍소 입식운동이 올해로 20년을 맞습니다. 인사이트, 농민주의를 맞아 이현수 우리농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임원진은 청년을 포함해 정계와 이웃 종교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넘어 모든 이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첫 소식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순간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그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인의 공식 이름은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로 정해졌습니다. 2027 서울 WYD 지역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온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또 대정부적으로 온 국민을 함께 아우르며 가야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재단법인이 따로 독립해서 교회가 다 품을 수 없는 대사회적인 또 대정부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이사장엔 WYD 지역 조직위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가 선출됐습니다. 제 뜻대로, 제 아이디어대로가 아니라 만사에 내가 모신 성체께서 대면하시고 저를 통해서 움직이시도록 제 영혼을 열어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임권에 본인 이경상 주교가 선출되었음을 쑥스럽게 선언합니다. 청년을 대표해 이름을 올린 김수지 씨는 WYD가 하느님 안에서 모두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교단에서는 주교회의 청소년 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강 주교가, 정계에서는 제22대 국회 가톨릭 신도의원회장 김병기 의원이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종파를 초월해 이웃종교에서는 성진 스님이 이사로 참여합니다. 가톨릭 청년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벽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갖고요. 새 임원진은 모두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재단법인은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청년들의 행사 지원과 관리를 총괄하게 됩니다. 아울러 WYD 기념 행사와 주제가 공모를 비롯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열릴 가톨릭 청년들의 행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 서울 WYD 파이팅! CPBC 김정우입니다. 한국 사회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보다 앞서 초고령화 현상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교회의 대응은 어떤지 김혜영 기자가 살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51%, 내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전담부처 신설을 반기면서도 정부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반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기획부가 사람들을 그 경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유지 수단이나 숫자로만 바라보고서 이것을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저출생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생 대책만 내놨을 뿐 고령화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뒤늦게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톨릭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기타 부서와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아울러 종교계와도 빼놓지 않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건 가톨릭 신자들의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신자가 전체 신자의 4분의 1을 넘어선 상황. 앞으로는 고령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당도 꾸며야겠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조금 어르신들 약간 중심으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어르신들을 두 파트로 나누어 사목하고 있습니다. 고령 시니어 사목은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젊은 시니어를 위한 가톨릭 50+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통합 차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와 더불어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린이 미사에서 그런 어르신분들 좀 초대해가지고 함께 좀 미사를 드리면 그 두 세대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서로를 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 마니또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하면 좋겠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인들이 신앙의 전수자이자 지혜의 전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7월 넷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정작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건 따뜻한 관심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그 마음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약간 뭐 특강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꾸려두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고령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선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긴밀한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게 가톨릭의 의견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혼모 지원금을 타내려고 했던 건데 사연은 다르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려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2년 차인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임신 5개월째인 아내가 출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단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쓴 남성은 아내가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변에서도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아내도 그렇게 하고 싶어해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이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고 2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지연 혼인신고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건수가 5,200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 7,000명을 밑돌던 혼인외 출생아 수도 재작년엔 10,000명 가까이까지 늘었습니다. 그간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로는 세금 감면이나 청약기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거짓으로 한부모 가정의 혜택을 누리는데도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 혼인을 미루는 젊은이들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미혼 부모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시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야말로 미혼모는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혼모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할 권리, 혜택을 뺏어가는 거예요. 일부 부모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선택이 혼인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바티칸 나우 시간입니다. 유럽의 축구 축제 유로 2024는 스페인의 우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가 아닌 신앙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루이스 델라 푸엔테 감독이 승리를 만끽합니다. 이어진 인터뷰, 기자는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던집니다. Los que somos ateos no acabamos, respetamos, pero no acabamos de entender la relación con los que tienen fe con Dios. ¿Dónde queda Dios y la fe cuando hay una final y se requiere absolutamente de todo para ganarla? Te entiendo perfectamente porque es que a mí me sucede igual con los ateos. Exactamente igual. No, la fe es algo personal.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지 매체는 델라 푸엔테 감독에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고위 성직자들도 델라 푸엔테 감독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세비야의 호세 앙헬 네메세스 대주교는 자신의 SNS에 십자구상 앞에 서 있는 델라 푸엔테 감독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델라 푸엔테 감독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그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네세스 대주교는 그는 개인보다 팀의 믿음, 겸손, 팀의 가치, 희생, 노력, 자신감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성직자도 감독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호세 이그나시오 무닐라 주교는 델라 푸엔테 감독의 말을 듣고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리오넬 메시의 발언이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테오복음 10장 32절을 인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는 구절입니다. 두 고위 성직자는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번 주일은 29번째 맞는 농민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담화문을 내고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농민주일 담화 주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먼저 농민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곡물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에서 특용작물 재배로 변화하면서 생존을 위한 농촌의 삶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950만 원 정도 적어 농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대규모 기업농만 살아남는 불합리한 구조와 나빠지는 토양 문제는 농민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해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먹거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1년 동안 이어지는 가장 더운 달과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농부들은 가장 먼저 기후변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도 변화된 농업 현실에 맞게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 창조사업의 훌륭한 협력자로 생태사도인 농민들의 삶에 더 긴밀히 결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민과 도시 생활인이 관계를 회복해 서로 상생하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는 자급퇴비 간홍소 입식운동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간홍소가 무엇인지, 농촌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간홍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농민주의를 맞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수 젠마 우리농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간홍소 입식운동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무엇인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홍소 입식운동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단체 외부에서는 좀 생소한 감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농 운동이 이제 유기순환 농법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급퇴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자급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제 쉽게 소의 똥이 필요한 거죠. 예, 소의 똥을 가지고 자급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리고 또 소의 가격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우리농 운동을 함께하는 도시 생활 공동체 본당들에서 각기 기금을 마련을 해서 농촌의 농민에게 새끼 송아지를 한 마리씩 이제 입식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농민이 그것을 키워내고 또 새끼를 이산이라고 하는데요. 2마리를 낳고 그리고 다시 고기로 이제 본당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 나눔을 하고 예.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급퇴비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마늘이라든가 뭐 양파, 감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이제 그것을 책임 소비를 하고 이렇게 유기순환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입식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생태계 선순환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서울 문정동 본당 신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당에서는 간홍소를 벌써 20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간홍소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신가요? 간홍소 자체는 이제 20년이 되었고요. 문정동 성당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본당은 우리농 생활공동체도 200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예. 이제 간홍소 입식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입식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농이 추구하는 지향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신자들에게 다가가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마도 이 소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환구조 속에서 농산물도 올라오고 소도 올라오는데 주로 소는 고기의 형태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저희에게. 명절, 추석이나 설 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를 이제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간홍소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 활동에 또는 우리 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자들에게 많이 알려내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운동이죠. 예,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간홍소는 단순히 소를 계약해서 소고기를 먹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홍소 입식운동이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급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의 분변이라고 그러죠. 이제 똥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고기에 많이 이 눈길이 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의 똥 그리고 그 똥이 자급퇴비가 되어서 땅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란 쌀을 비롯한 농산물들이 다시 우리 식탁에까지 와서 이게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생명 어떤 공동체의 틀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또 하나라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민주의를 맞아서 이현수 젠마 우리농 활동가 모시고 간홍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의 길은 이렇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면 사람들은 드디어 사장님 소리 듣게 되어서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40, 50대 일찍 회사에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시작한 이들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560만여 명 중 60살을 넘은 자영업자만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 사장님 3명 중 1명은 환갑을 넘겼습니다. 회사를 나와 아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기에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창업 시작은 포화 상태입니다. 나만 창업한 게 아니었습니다. 치킨집 옆에 치킨집, 편의점 옆에 편의점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가게보다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익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도 결국 은행 대출금과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료 상승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까지 겹쳤으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가게 유지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빚을 지며 대출금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버티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만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재작년과 비교해 12만 명 늘어나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IMF 이후 최고라는 말입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2023년 기준 10%에 달해 전체 자영업 10곳 중 1곳이 매년 폐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자영업을 서민 경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폐업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와 고물가입니다. 창업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개인 사업 대출자 50%가 다중 채무자입니다. 자영업자 절반은 빚을 내 빚을 갚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다중 채무자이며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를 웃도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치솟기만 하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로열티까지 아프니까 사장이 아니라 사장님은 지금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다. 최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 코리아와 점주들의 갈등에는 이런 자영업 몰락이 배경에 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1만 원 받는 알바생 때문도 많은 운임을 받는 배달 라이더도 아닌 자영업 몰락에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 대출에 낮은 기술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지만 결국 돈은 자영업 사장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뿐만 아니라 건물주, 정부, 배달 플랫폼을 향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기업들의 정보 독점 또는 갑질과 굴림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치권도 혐오와 증오의 갈라치기 싸움 그만하고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허울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아프다고 소리치는 이들 곁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폐업의 시대, 자영업의 몰락입니다. 아프니까 자영업 사장이 아닌 자영업 사장이기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최근 대법원이 동성 동거인에게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의 핵심 요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들도 사랑과 존중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은 교황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교황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 것처럼 잘못 해석하거나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